언젠가 3, 4년 전에 홍영이가 내려와 살고 있는 지방 일대에 크게 홍수가 진 일이 있었다. 꼭 이 지방만이 홍수가 진 것은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태풍이 휩쓸고 있었다. 그러나 유독 이 지방만이 엄청난 홍수권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 지방에 큰 홍수가 질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하여 연일 보도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설마 하는 마음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이 들었던 홍영이는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다. 어둠을 쫓기 위해 전등 스위치를 넣었다. 시계는 밤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겉은 진 유리창 너머로는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남편인 듯 했다. 대출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의 술대접을 받고 그는 가끔 이렇게 느지막하게 귀가하는 수가 있었다. 여보세요? 아, 옹 선생인가, 날쌔. 누구세요? 그녀는 얼핏 목소리의 주인공이 황 선생이 아닌가 했으나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다. 또 그런 적도 없었다. 나 말이야, 황이야, 황준현이야. 어머 선생님, 이게 웬일이세요? 지금 나 자네네 아파트에 와 있어. 지금 강물이 불어 아파트가 물에 잠겨가고 있구먼. 어머머, 선생님, 이를 어째? 자느라고 그것도 몰랐어요. 어서 올라오세요. 저가 마중을 나갈게요. 아니야. 지금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고. 어서 챙겨서 내려와. 지금 차량고개 쪽으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해. 벌써 조치원 쪽으로는 물바다가 됐어. 금강이 범람하고 있거든. 선생님, 잠깐만요. 그녀는 라디오를 켰다. 아니나 다를까 이 지역 주민들을 빨리 대피하라는 방송이 계속되고 있었다. 드리워진 커튼의 한 귀퉁이를 들춰보았다. 비바람 치는 암흑의 거대한 덩어리가 시야를 막고 있었다.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 지역 주민들은 차량고개 쪽으로 대피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차량고개 쪽은 고지대인데다가 금강의 상류하고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내려갈게요. 아니, 얼른 준비를 하고 아파트 현관에 내려와 있으라고. 내가 차를 몰고 올라갈 터이니까. 네, 어서 올라오세요. 그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창문을 걸어 잠갔다. 중요한 물건들과 아끼는 몇 권의 책을 챙겨가지고 아파트 밖으로 뛰어나갔다. 과연 황 선생의 승용차가 현관 앞에 정차해 있었다. 차는 발동이 걸린 상태였다. 어둠 속을 뚫고 내리는 빗줄기에 가려 헤드라이트의 불빛도 흐려진 듯 했다. 황준현은 말없이 그녀를 조수석에 태웠다. 그는 그녀의 보따리를 뒷좌석에 던졌다. 그의 얼굴은 잔뜩 긴장되어 있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그의 결연한 모습이었다. 아파트의 사람들은 전부들 잠에서 깨어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쏟아지는 비를 두들겨 맞으면서 차량고개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앞으로 100mm가 더 내리고 또 대청댐이 내린 비 때문에 더 견디지 못하고 수문을 열면 여기 아파트 전체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았다. 차를 가진 사람들은 부르릉거리면서 가득가득 사람을 태우고 아파트를 떠나가고 있었다. 황준현의 차는 피난객들과 차량들과 함께 위기지역을 벗어났다. 황 선생에게 차가 있는 것은 일찍이 알고 있었으나 그의 운전 실력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을 만큼 능수능란한 줄은 몰랐다. 선생님, 뒷자리가 비었는데 걸어가는 사람들 좀 태우시죠. 응, 그래가 좋은 생각이군. 홍영이는 차의 뒷문을 열고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한 가족을 차에 오르게 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있는 젊은 부부였다. 아파트에서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읍내에서 남편이 중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다. 한참을 내달린 후에야 조금 정신이 들었다. 차는 차량곡의 바로 밑인 광정에까지 왔다. 금강이 아무리 범람해도 여기 차량곡에까지 물이 흘러들리는 없었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그래. 마침 오늘 아침에 대전에서 강연이 있었지. 강연이 끝나고 회식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거기에서 자게 되었지. 자다가 잠이 깼는데 폭풍우가 너무나 거세게 몰아치더구만. 텔레비전을 켰더니 아직 자정이 되지 않은 시간이라 마감 뉴스를 하고 있더군. 중부지방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어서 철야 방송을 한다고 안내를 하대. 그런데 갑자기 자네 생각이 나더라고. 중부지방, 특히 금강 상류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하더구먼. 그래서 자네가 걱정되어서 이렇게 부랴부랴 오는 길이야. 오다가 보니까 벌써 미우천이 범람하고 있더구만. 아차 했지. 간신히 아파트까지 이를 수 있었어. 어머나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잘못했다간 서해로 떠내려갈 뻔했어요. 아파트의 지대가 높으니까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주변이 침수되면 단전 단수가 되고 가게도 문을 닫게 돼 여간 불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헬리콥터에서 내려뜨린 줄을 타고 구제되는가요? 설마 그렇게까지가 되려고? 그것은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만 그렇게 하는 게지. 바깥분하고 딸들이 걱정할 텐데 그만 서울로 올라가지 그래. 선생님, 주중이라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아파트도 워낙 경황이 없어서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나왔어요. 그럼 어떡할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내 생각으로는 강이 범람해도 아파트가 침수되지는 않을 거야. 꽤 고지대니까. 그럼 올라갈까요? 그러죠 뭐. 그러자고. 황 선생은 차를 출발시켰다. 쏟아지는 빗줄기와 휘몰아치는 바람이 조금도 기세를 죽이지 않았다. 그는 잔뜩 긴장하여 운전을 했다. 차량고개의 오르막길에는 빗물이 쏟아지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한참을 올라가던 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언덕길의 한쪽 옆 깎아낸 산허리가 사태져서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 어머, 이를 어떡하죠? 빨리 피해야 돼. 연쇄적으로 흙더미가 더 쏟아질 위험이 있다고. 황준현은 급히 차를 후진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우지직하는 거대한 음향과 함께 산허리의 흙더미가 길바닥으로 쏟아졌다. 잘못했다가는 큰 변을 당할 뻔했다. 황 선생은 차의 방향을 돌렸다. 고개 아래 동네인 광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비가 조금 가늘어지는 듯했다. 바람도 많이 죽어 있었다. 다시 물구덩이 속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저 흙더미를 타넘고 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나? 빗줄기가 가늘어지는 것 같으니 조금 기다려보시죠. 라디오를 좀 더 크게 틀어보실까요?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 지역의 홍수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큰 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의 범람 직전에 장마비는 그친 것이다. 큰 재앙을 간신히 면할 수 있게 됐다. 지금 돌아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강물이 범람하지는 않았다고 했으니 괜찮겠지요 뭐. 그래도 조금 기다려보면 어떨까? 마구 달려도 30분은 걸리는 거리니까요. 슬슬 달려보시죠 뭐. 그러지. 폭풍우 치는 소리가 죽으니 무엇보다도 살 것만 같았다. 황 선생은 차를 천천히 몰기 시작했다. 폭풍우 치는 소리는 멎었으나 산골짜기와 들판에 도랑물 흘러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폭우가 내리기는 세게 내렸군. 오죽하면 선생님이 놀라셔서 달려오셨으려고요. 내가 마침 여기 근처에 와 있었으니까. 몇 개의 나지막한 고개를 넘어 차는 이윽고 강을 내려다보게 되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물은 엄청나게 불어 있었다. 거대한 암흑의 덩어리가 마구 온 세상을 휩쓸고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저것이 넘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구먼. 자연이란 정말 무섭네요. 사실 그렇구먼. 찰랑찰랑 넘칠 것 같은 강을 끼고 황 선생의 승용차는 내달렸다. 강이 넘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는 것이지, 천지를 딘동하는 음향을 토하면서 흐르는 강은 사실 공포의 대상이었다. 홍영이처럼 강이 범람할 것에 대비해 자리를 피했던 사람들이 차를 타거나 걸어서 돌아오고 있었다. 옹 선생, 나는 내쳐 서울로 갈까봐.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새벽 4시거든요. 잠시만 쉬었다가 날이 밝으면 가세요. 그래. 사실 무척이나 피곤하군. 그들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 뭐니 해도 두 사람 다 고단하고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서로 양보를 하다가 결국 황 선생이 방에서 자기로 하고 홍영이가 거실의 소파에서 자기로 합의를 했다. 홍영이로서는 선생님을 모신다는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정신없이 잠을 자던 홍영이는 아파트의 창문을 마구 뒤흔드는 소리에 잠이 어렴풋이 깨었다. 워낙 잠이 깊이 들었기 때문에 정신이 금방 깨끗해지지를 않았다. 정신이 드는 순간 그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천지개벽이라도 하는 듯이 창문이 와장창 거렸고 천둥 번개가 번쩍였고 빗줄기 쏟아지는 소리가 귓구멍을 눌러왔기 때문이었다. 황 선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마 선생님, 이를 어떡하죠? 다시 비가 쏟아지나 보죠? 홍 선생, 비가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금강이 그만 범람하고 말았어. 어머머머, 이를 어떻게 해?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곤 창문께로 갔다. 하늘이 희부옇게 밝아져 오고 골짜기와 들판은 거대한 물의 세상이 되어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까지의 강우량은 400mm를 넘어서고 있었다. 일단 물러났던 구름층이 재집결하면서 폭우가 쏟아진 것이었다. 큰일이 났구만. 선생님, 이를 어떡하죠? 밖을 내다보면서 내가 지형을 놓고 따져봤는데 이 아파트는 침수되더라도 위험하지는 않아. 지대가 높아서인가요? 그럼 저기 마구 쏟아지는 강물이 본류하고는 비껴나 있는 데다 거리가 멀어서 휩쓸리지나 않으면 떠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 식량하고 반찬 같은 게 있나? 쌀이야 있지만 반찬거리는 김치밖엔 없는데. 그걸 먹으면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군. 홍영이는 황급히 전기 스위치를 넣어보았다. 과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의 소화기를 들어보았으나 역시 두절되어 있었다. 수도꼭지를 돌려보았으나 역시 물이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 전기도 전화도 수도도 다 끊어졌어요. 이거 참 큰일이 났어. 황준현은 혀를 찼다. 홍영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도 역시 침수되고 말았다. 1층은 완전히 물에 잠겼다. 다행으로 4층이었던 그녀의 아파트는 침수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의 주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말았다. 다행으로 가스시설이 세대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을 떼고 취사를 할 수 있었다. 평소에도 수돗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홍영이가 만일을 대비하여 조금 받아놓은 수돗물이 있었기에 겨우 견딜 수 있었다. 책상 서랍에 뒹굴고 있던 초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 황준현과 홍영이는 외부와 완전히 두절되었고 강의 범람으로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만 사흘을 같이 지냈다. 사제지간인 그들이 오래된 인간적인 교류에도 불구하고 별 탈 없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날 아침에 홍영이는 분명히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으나 자신이 눈을 떴을 때에는
자기 방의 아랫목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옆자리에는 황준현이 누워있었다. 그의 손은 부드럽게 홍영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었다. 그녀는 떴던 눈을 다시 감았다. 왠지 그의 손길이 무한히 부드럽게 그리고 안온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 손은 부드럽고 안온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웠다. 잠이 깼는가? 네, 그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지난밤부터 폭우는 그쳤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오늘 그가 떠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선생님, 무슨 생각하시죠? 내가 죄를 짓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지. 자네의 생각은 어떤가? 남녀의 애정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는 더 깊이 생각하는 눈치였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저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셨지요? 그녀는 조금 당돌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졌다. 왠지 그것이 알고 싶었다. 자신은 적어도 놀이객감이 되고 싶지는 않았던 탓일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럼 학생 때부터? 그럼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긴. 저도 사실은 선생님에게 조금은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선생님. 홍영이는 황 선생의 품 안으로 머리를 디밀었다. 그들은 자연스러운 자세로 부드럽고 느슨한 포옹을 하였다. 홍 선생, 우리 죄는 짓지 말자고.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연애 감정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지도 모르죠. 자연 발생적인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처녀 총각들 간의 얘기지. 기혼자들 간의 얘기는 아니야. 선생님, 인간의 연애 감정에 기운, 미운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을걸. 인간에게는 적어도 모럴이 문제가 조금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모럴의 문제는 있죠. 모럴은 어디까지나 양심의 문제이지 법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그런 이야기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규제할 수 있었다. 그들이 몸을 털고 일어나 유리창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저만큼 빠져버린 강물에 놀랐다. 물이 빠져 드러난 들판의 모습은 을씨년스럽게 짝이 없었다. 홍영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비운 황준현은 차를 몰고 서울로 떠났다. 물이 빠진 들판을 둘러보고 싶다면서 홍영이도 차의 조수석에 올랐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몰려들어 벌써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다. 영희. 옆에 앉은 그녀를 황 선생은 조용히 불렀다. 네. 인간이 가진 열정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관심도 중요해. 그러나 그 열정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결코 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홍영이는 대답이 없었다. 그런 말을 남겨놓고 그는 혼자서 떠나가 버렸다. 그런 황준현을 그녀는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그를 벌써부터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김영길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부터 그녀는 더 자주 황준현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도저히 그를 흉내낼 수 없었다. 그것은 아무래도 개인 차이, 연령 차이에서 오는 듯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로가 빠져드는 정도의 차이가 문제인 듯 했다. 그날 밤 황준현의 태도에는 얼마나 여유가 있었던가. 그의 침착한 성격, 그리고 그의 지긋한 나이가 그에게 그런 여유를 만들어 주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그녀에게 끌린 정도가 약했던 탓이 아니었을까.
지금 그녀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듯 하면서도 어떻게 달리 생각하면 자신은 산산이 부서진 듯 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마음의 문제였다. 자신의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었다거나 산산이 부서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녀의 나이가 어리지는 않았다. 그것도 한 남자가 아닌 두 남자였다. 자신이 무슨 남자의 육체에 굶주렸다거나 자신의 육체가 선천적으로 남자를 무분별하게 탐하는 체질이거나 한 것은 더더구나 아니었다. 정말이지 자신은 10년 넘게 지속해온 결혼 생활 중에서 유일한 외도를 한 것이다. 그것도 무슨 사전에 계획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엉겹결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의지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격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치여 처참한 파멸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 동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것 같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김영길이나 구경철에 대한 열정이나 그리움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란 생각도 부인할 수 없었다. 황준현은 잔디가 푸르게 돋아난 정원에서 손수 기르고 있던 닭과 토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영희가 이게 웬일이야 소식도 없이. 선생님 그냥 들렀어요. 잘 계시나 하고요. 그냥 들러?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 생긴 거로군. 과연 그는 예지를 담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는 듯했다. 어쩌면 여기에서는 그가 예지의 인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닐는지도 모른다. 그를 예지의 인간이라고 느끼는 홍영이의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는 죄는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던가. 인간의 연애 감정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도 인정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어쩌면 조그만 배신행위일 뿐인지도 모른다. 모럴의 문제는 다만 개인의 선택일 뿐이지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는지도 모른다. 황준현은 잔디밭 위에 놓인 나무의자 하나를 그녀에게 권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내리면서 자신은 왜 황 선생을 찾아왔을까 생각에 잠겼다. 그녀 자신도 그 이유를 확연히 알 수 없었다. 구경철과의 행위에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라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감정과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었다. 구경철과의 그런 일이 있은 것은 그녀의 이번 방문에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었다. 그녀는 왠지 남편과 딸들이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갈 시간을 늦추고 있었다. 비닐봉지 속에 들어있는 사료를 꺼내어 토끼와 닭에게 주고 있는 황준현을 그녀는 도왔다. 일요일 아침에 모처럼 한가한 모양이지. 한가하지는 않지만 억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거죠. 참, 자네네 학교가 있는 지방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더구만. 그런가 봐요. 학생들이 죄다 그리로 몰려갔거든요. 그래, 학생들은 어느 당을 민대? 신문에 보니까 제야 출신 민권 번효사를 밀더구만. 홍영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생명의 뿌리에 이상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구경철이었다. 왠지 그는 든든한 나무처럼 느껴졌다. 폭풍 후 치는 밤에도 끄떡없이 서 있는 거대한 나무의 모습을 하고 그녀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 거대한 나무는 거칠게 불어가는 바람을 잡아 따뜻한 미풍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홍군, 자네 내하고 드라이브 하지 않으려나? 왜 어디 가실 일이 있으세요? 제자아이 하나가 청평을 지나서 북한강 골짜기에 매운탕집을 냈는데 나보고 꼭 한번 오라는 게야. 그래서 마침 오늘이 일요일이라
점심때 가기로 했어.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면 같이 가지 그래? 특별히 바쁜 일은 없어요. 그냥 뵈러 왔으니까요. 그럼 같이 가자고. 그러죠 뭐. 그녀는 간단히 응낙하고 말았다. 황 선생의 차를 타고 교회를 질주해 보는 것도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았다. 경춘 고속도로는 차량이 붐벼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차는 달리다가는 멎고 또 달리다가는 멎곤 했다. 처음에는 조금 짜증스러웠으나 옆에서 달리는 차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달리고 멎고 하니 일정한 리듬이 생겨 재미도 있었다. 드디어 차는 하나의 큰 다리에서 우회전하였고 팔당댐을 향해 내달렸다. 팔당댐의 댐 윗길을 가로질러 건너서 청평호수를 향해 내달렸다. 호수를 왼편에 끼고 한참을 달리니 여기저기 새로 짓는 방갈로들이 널려 있었다. 황 선생의 제자라는 사람은 두 방문객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고위 관직에 있다가 뜻을 바꾸어 이런 장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점심 식사를 그야말로 방갈로 주인이 자랑하는 매운탕으로 했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 홀로 사시는 선생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하였다. 황 선생의 제자이니 홍영이도 알만했으나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모터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니 홍영이는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다. 물놀이가 끝나고 인근이 낮은 산에 올랐다. 경사가 급하지 않아서 그렇지 꽤나 먼 거리였다. 그들이 하산하였을 때 산간 호수의 수면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 있었다. 골짜기로 들어갈 때와는 반대로 오른편에 이제는 칠흑처럼 검어진 호수의 수면을 끼고 황준현의 차는 천천히 굴러내렸다. 수면 깊숙이 들어와 화려한 불야성처럼 빛나는 건물이 있었다. 옹 선생, 차나 한잔 할까? 그러시죠. 그들은 지금부터 그들이 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벌써 닦인 길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길을 별 저항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옛날 홍수지전 날 밤에 그녀의 시골 아파트에서 연출했던 것 이상은 조금도 깊이 들어갈 수 없었다. 선생님, 우린 왜 이럴까요? 그건 당연하지. 서로의 마음이 풀리지 않은 까닭이야. 왜 풀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슨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그렇지.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지. 그것은 벅 인간적이었어. 아무리 기운자지만 이 정도까지의 자유는 있는 것도 괜찮지.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심각히 다른 세계가 존재해. 심각히 다른 세계라니요? 뭐랄까. 그것은 결국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지. 그렇지. 그것은 죽음까지 파고든 세계야. 선생님,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의로서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유의할 마음은 전혀 없거든. 그럼 도대체 뭐 할까요? 그건 말이야, 우리 나름대로 서로를 사랑해주는 방법인 것 같아. 그렇지. 그건 곧바로 상대방을 아껴주는 방법이야. 상대를 깨뜨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군요. 그들은 정말 편히 쉬다가 그 강변의 불야성을 나왔다. 황준현의 차는 멋지게 달렸다. 조금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차량은 밀리지 않았다. 홍 선생, 모든 것은 시의 적절해야 하고 절도가 있어야 하는 게야. 그는 너무나 가라앉고 있고 너무나 잘 정돈되어 있었다.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는 포근하였다. 아무래도 그의 나이 탓인 듯 했다.
그는 그만한 힘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왠지 그는 그만한 열정과 힘이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도 않으면 끊임없이 사색하고 자신을 검증하는 그의 의지의 힘인 듯 했다. 홍영이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었다. 울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다. 조금 울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다. 구경철의 선거 유세에 참여한 것이 불과 어제 낮이었다. 만 하루가 겨우 지났을 뿐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육신과 정신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것은 지금 하도 멍해서 잘 기억되지도 않았다. 머릿속에서 정돈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어디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마구 내빼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쩌면 구경철에게도 황준현에게도 살려달라고, 자기는 죽고 싶지 않다고 애걸복걸했을지도 몰랐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만 하나. 그가 손을 흔든 사람들은 다들 나름대로의 대답을 해준 셈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멀리 도망을 가야만 한다고 자신도 모르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것만이 아니었다. 어느 상대방도 죽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세상에 생을 부여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연사에 해야 하는 것이다. 누구도 인위적으로 목숨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